안녕하세요. 로켓 분석입니다. 매일 좋은 분석 나가고 있으니 좋은 결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경기 헝가리 대 아르메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헝가리는 3-4-3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수비 블록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강점으로 삼는다. 수비 시에는 3명의 센터백이 중앙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윙백들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라인을 조정해 상대의 측면 전개를 차단한다. 중원에서는 소보슬라이가 경기의 리듬을 조율하며 세트피스와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방향을 만들어간다. 전방의 바르가는 침투 타이밍과 결정력이 뛰어나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공격의 마무리를 책임진다. 특히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보다는 효율적인 찬스 창출에 집중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아르메니아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역습 전개의 강점을 보인다. 미드필더진은 수비 시 낮은 블록을 형성해 중앙 통로를 봉쇄하고 볼을 탈취하는 순간 빠르게 좌우 측면으로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 바르세기아는 드리블 돌파와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가자리아는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볼 대처 능력으로 공격에 무게감을 더한다. 다만 수비 라인이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간격이 벌어지고 포백 간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세컨드 찬스를 허용하는 모습이 있다. 원정에서는 전술적으로 실리를 중시하며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전개에 초점을 맞춘다. 이 경기는 헝가리가 주도권을 쥔 채 아르메니아의 압박 저항력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가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에서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며 소보슬라이의 킥 정확도가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역습 한두 번의 기회를 노릴 텐데 바르세기안의 돌파와 가자리안의 중거리 한 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헝가리가 짜임새 있는 전술 완성도와 홈 이점을 살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와 공격 전개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노르웨이 대 이스라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하며 강한 피지컬과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특징이다. 홀란은 최전방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는 순간 폭발적인 턴으로 득점을 노린다. 웨데가르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율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윙어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만들어내고 세트피스에서도 날카로운 킥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측면의 솔로트와 에릭센은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넓히고 크로스 타이밍을 조절하며 공격의 다양성을 높인다. 전체적으로 노르웨이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 볼 회수 능력에서 안정감을 보이며 홈에서는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스라엘은 3-4-2-1 전형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을 구축하면서도 전환 속도를 살린 역습이 강점이다. 솔로몬은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중앙 침투를 동시에 시도하며 공격의 리듬을 바꾸는 역할을 맡는다. 자하비는 여전히 골 결정력 면에서 중심이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이 탁월하다. 미드필드의 글루크는 빌드업의 연결고리로 볼을 안정적으로 전개하면서도 중거리 슈팅으로 위협을 더한다. 다만 수비 전환 시 윙백의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공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흔들리는 약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 경기는 노르웨이가 주도권을 쥐고 이스라엘이 빠른 전환으로 맞불을 놓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르웨이는 웨데가르를 중심으로 중원 점유율을 확보하며 혼란을 향한 직선적인 패스와 크로스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스라엘은 수비적으로 낮은 블록을 유지하다가 솔로몬의 빠른 역습과 자하비의 결정력을 통해 반격을 노릴 것이다.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피지컬과 체력 싸움에서 노르웨이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후반전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홈팀이 한 수 위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에스토니아 대 이탈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5-4-1 전형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중앙을 두텁게 형성해 상대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며 역습 시에는 측면을 활용해 속도를 살린다. 공격 전개는 단조롭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중볼 경합과 세컨드볼 집중력이 좋은 편이다. 아니에르가 전방에서 홀로 버티며 공격의 중심을 맡고 이선 자원들이 롱패스에 맞춰 빠르게 침투하는 패턴을 자주 시도한다. 다만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경우 커버가 늦고 중원에서의 볼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장시간 점유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탈리아는 4-3-3 포메이션으로 짜임새 있는 빌드업과 유기적인 포지셔닝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한다. 바렐라는 박스 투 박스로 움직이며 템포를 조율하고 베라르디와 키에사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수비를 흔든다. 공격 시에는 임모빌레가 중앙에서 기점을 만들며 양 측면과의 연계를 통해 다이내믹한 공격 전환을 이끈다. 중원에서 조르지뉴는 볼 점유와 전환의 중심으로 템포를 늦추거나 빠르게 바꾸는 선택을 통해 경기 흐름을 컨트롤한다.
또한 이탈리아의 수비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공간 커버가 정교해 상대가 반격을 시도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경기는 에스토니아가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리고 이탈리아가 점유와 전진 패스로 경기를 주도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에스토니아는 초반에 밀집 수비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중원 싸움에서 이탈리아의 압박과 템포 조절에 밀릴 확률이 크다. 이탈리아는 측면 크로스보다는 짧은 패스를 통해 공간을 열어가며 키에사나 바렐라의 침투가 득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와 전술적 완성도에서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에스토니아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실점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포르투갈 대 아일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점유율과 전진 압박을 동시에 구현하는 전형적인 하이 포지션 팀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선 중앙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으며 짧은 패스와 침투 타이밍 조절로 공격의 흐름을 주도한다. 베르나르두 실바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운반하며 중원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측면의 레앙은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든다. 최전방의 호날두는 여전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헤더 결정력이 위력적이며 경기 후반에도 순간 집중력으로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포르투갈은 세밀한 패턴 플레이와 높은 라인 유지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팀이다. 아일랜드는 5-3-2 전형을 바탕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과 강한 피지컬을 앞세운 수비 축구를 구사한다. 센터백 라인은 제공권에 강하고 미드필드 라인은 압박 시 협력 수비로 밀집 공간을 만들어낸다. 콜린스와 오세이는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노리는 옵션으로 활약한다. 전방에서는 퍼그슨이 버티면서 상대 압박을 끌어내고 오그베네가 빠른 침투로 역습의 속도를 책임진다. 하지만 중원에서의 볼 순환 능력이 떨어지고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볼을 잃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주도권을 완전히 쥐는 흐름 속에서 아일랜드가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 찬스를 노리는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베르나르두 실바의 유기적인 패스워크를 통해 중앙 공간을 공략하고 레앙의 돌파로 측면 균열을 유도할 것이다. 반면 아일랜드는 세트피스나 롱볼 이후 세컨드볼 싸움에서 기회를 만들려 하겠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율과 경기 템포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포르투갈의 전방 압박이 더 강해지며 아일랜드 수비가 버티기 어려운 구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세르비아 대 알바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르비아는 3-5-2 전형을 중심으로 강한 피지컬과 세컨드볼 장악력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간다. 미트로비치는 최전방에서 압도적인 제공권과 포스트업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블라우비치와의 투톱 조합은 파워와 결정력을 동시에 갖춘 강력한 무기다. 중원에서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박스2박스로 움직이며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고 라치치가 후방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조율한다. 측면 윙백들은 수비 시에는 500 형태로 내려서며 공격 전환 시에는 높게 전진해 크로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세르비아는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이며 전반적으로 직선적이고 효율적인 공격 전개가 특징이다. 알바니아는 4-2-3-1 전형을 활용해 수비 안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노린다. 브로야는 빠른 침투와 순간적인 가속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며 아시라는 전방 압박과 이선 침투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미드필드의 바잘리는 수비적인 위치에서 중원 압박을 지원하며 전환 시 정확한 롱패스로 측면으로 볼을 전개한다. 다만 빌드업 시 압박에 약하고 중앙 수비 라인이 높아질 경우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이 있다. 원정에서는 전술적으로 현실적인 접근을 택해 라인을 내리고 수비 집중도를 높이며 역습 한두 번의 기회를 노린다. 이 경기는 세르비아가 피지컬과 전방 점유율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세르비아는 미트로비치를 중심으로 크로스 패턴을 꾸준히 시도하고 중원에서 사비치가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반면 알바니아는 브로야의 속도와 침투 능력을 활용해 빠른 역습을 노릴 테지만 세르비아의 강한 압박과 전방 체력 싸움을 견디기 쉽지 않다. 후반으로 갈수록 세르비아가 점유율과 체력 모두에서 격차를 벌리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경기 불가리아 대 튀르키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가리아는 4-2-3-1 전형을 중심으로 중원 안정과 세트피스 활용에 강점을 보인다. 수비 라인은 깊게 내려앉아 조직적인 블록을 형성하고 전진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델스포도프는 팀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크로스 능력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며 필요할 때는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직접 슈팅을 노린다.
1-2F는 이선 중앙에서 볼 배급과 전진 패스로 리듬을 만들어가며 공격 시에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 대처로 득점 기회를 엿본다. 다만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아 강한 압박을 받으면 뒷공간이 노출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튀르키예는 4-3-3 전형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역동적인 공격 전환을 보여주는 팀이다. 차라노글루가 중원에서 경기의 중심을 잡으며 정교한 패스와 롱볼 전개로 공격의 방향을 이끈다. 유누스 아크길과 케레물은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를 바탕으로 수비를 흔들고 일디즈는 이선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간을 점유하며 슈팅 찬스를 만들어낸다. 특히 공격 시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며 폭을 넓혀 상대의 수비 라인을 넓히고 중앙에서 찬스를 완성하는 구조다. 다만 수비 시 라인이 높게 형성되면 빠른 역습에 흔들리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 경기는 불가리아가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접근하며 튀르키예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불가리아는 세트피스나 역습 상황에서 데스포도프의 개인 기량을 활용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율과 공격 전개 면에서는 열세가 예상된다. 반면 튀르키예는 차라노글루의 중원 장악력과 측면, 윙어들의 빠른 침투를 통해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불가리아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경우 튀르키예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7번째 경기 스페인 대 조지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전통적인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도 최근에는 하프 스페이스 활용과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공격의 다양성을 높이고 있다. 페드리와 가비가 중원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다니 올모는 좌우 이동을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들고 결정적인 키패스를 만들어낸다. 공격의 중심에는 모라타가 위치의 제공권과 침투 모드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공간을 창출한다. 스페인은 짧은 패스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며 중원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스타일이다. 특히 측면 수비수들의 오버래핑이 공격의 폭을 넓혀주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이 더욱 높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조지아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한실리형 팀으로 수비 집중력과 빠른 역습 전개가 특징이다. 핵심은 단형 크바라츠헬리아로 좌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인을 통해 단독으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미카우 타제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담당하며 크바라츠헬리아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역습 타이밍을 조율한다. 공격 시에는 비교적 적은 숫자로 효율적인 찬스를 노리며 세트피스나 중거리 슈팅을 통해 의외의 한 방을 만드는 능력도 있다. 다만 수비 라인이 낮게 형성되다 보니 경기 내내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보인다. 이 경기는 스페인이 압도적인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하며 조지아가 수비 블록을 유지한 채 역습 기회를 노리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은 페드리와 가비의 패스 템포를 중심으로 상대 진영을 흔들며 다니 올모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모라타의 마무리 능력이 득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반면 조지아는 크바라츠헬리아가 고립되지 않도록 빠른 지원 플레이가 필요하지만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 차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스페인의 압박과 패스워크가 더욱 정교해지며 조지아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